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넘어서는 국가의 자위 및 억제 능력을 반영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이 다른 강대국들의 영향과 개입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중요한 목소리와 위치를 확보한 국가로 발전한 인상적인 여정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군사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방법, 특히 군사 및 방위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달성한 방법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구소련 후에는 러시아 간의 관계는 한국의 새로운 군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와 협력을 통해 한국은 첨단 군사기술에 접근하고 개발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국가의 자위 능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변화 과정과 한국이 국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 되도록 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전략과 국방산업이 한국의 군사 능력 형성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반세기가 조금 더 지난 지금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떤 강대국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한 기자는 자신의 신문기사에서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전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권에 포진하면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실제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국에게 함부로 군사력을 자랑했다가는 현무일 2, 3, 4, 5를 모조리 날려 미사일 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우리가 멸망하더라도 상대방을 회복불능까지는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이죠. 당연히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할 수 있게 된 바탕에는 푸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미국에서 경찰견 한 마리가 긴급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견 오디는 범죄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우연히 고슴도치를 발견했는데 깜짝 놀란 고슴도치가 오딘을 공격해 고슴도치 가시 200개가 얼굴에 박혔습니다. 이 시간의 긴 수술 동안 오딘은 얼굴에 박힌 모든 가시를 제거했고 간신히 회복에 나섰으나 다시는 경찰견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듯 고슴도치는 귀여운 외형과는 다르게 아주 잔인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몸을 덮고 있는 가시는 오로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고슴도치는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생존. 여우가 사자가 표범이 공격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고슴도치를 건드리는 순간 어떤 동물이라도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히죠. 한국은 이 고슴도치의 전략에서 착안해 군사 전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제 공격은 하지 않지만 일단 공격하는 순간 적어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것이죠.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외교 전쟁이 일어나는 극동아시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개의 나라는 전부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강대국이죠. 한반도를 클러윈 4개의 한국 바로 위에는 북한이라는 대책 없는 나라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고 그 위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호시탐탐 대륙 진출을 노리는 일본, 그리고 미국과 태평양을 접하고 있죠. 그 때문에 19세기 말부터 한반도는 열강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시장 삼으려는 미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일본은 개항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침범해왔고 동아시아 패권을 잡기 위해 일으킨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는 결국 한반도를 식민지 삼았습니다. 하지만 1세기가 지난 지금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전처럼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쥐고 휘두를 수 없는 힘을 가진 국가가 됐죠. 핵무기가 없지만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점은 한국의 무기체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한국의 총성이 울리는 순간 어떤 국가라도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고슴도치 전략이죠. 그런데 이 고슴도치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체계들의 많은 부분이 냉전시대의 주인공 러시아 덕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은 소총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총알도 전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1년 만에 거의 동나는 바람에 거의 구걸하다시피 구해야 했죠. 당시 국군은 소련제 전차 등의 무기로 완벽하게 무장한 북한군에 맞서 겨우 몇 대의 물과한 장갑차와 바주카포와 소총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한국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무장이었죠. 3년간의 전쟁으로 한국은 초토화됐고 광복 후 5년 만에 또다시 민족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주 국방에 힘썼지만 기술력 하나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 수준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불곰 사업은 1990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모스크바 방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해 3월 소련에서는 소련 최초이자 마지막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취임했죠.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이 되자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깨닫고는 고립이 아닌 상생을 선택했습니다. 이제까지 굳게 닫혔던 공산주의 국가의 문을 열어 서방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수교도 수교지만 소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원하는 개혁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는데 결국 그는 돈을 빌려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소련에 무지막지하게 매장된 지하자원을 내세워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경제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지하자원의 필요성이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 찾던 찰나에 한국이 떠오른 겁니다. 당시 모스크바를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30억 달러에 달하는 경협차관에 잠정 합의했고 이듬해부터 현금 차관 10억 달러, 소비재 차관 15억 달러, 자본재 차관 5억 달러 등 총 30억 달러를 3년에 걸쳐 제공하는 데 합의했죠.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200억 달러가 약간 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30억 달러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1991년 한국은 소련에게 14억 7억만 달러를 빌려주죠. 하지만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러시아에서는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했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실각하면서 그해 12월 소련은 해체됐고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들어섰는데 초반 러시아는 자국이 소련의 모든 부채를 떠안을 수 없다고 맞섰지만 1992년 옐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러시아가 전액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밝히면서 책임 소재가 러시아로 귀속됐는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자조차도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물었죠. 이때 제시된 상환 방법이 현금으로 받는 대신 현물로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즉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방산물자로 대납받는 것이죠. 한국 정부에서는 처음 현금만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아무리 쥐어짜도 나오지 않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현물 상환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러시아 무기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불곰 사업은 1995년 1998년까지 1차, 푸틴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체결한 2차 2002년 2006년 그리고 2010년부터 협상이 결렬되어 추진되지 않는 3차 불곰 사업은 얼마 전 러시아 측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 사업에서는 러시아산 T-80 유전차, BMP 3장갑차,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전 차유도탄 등 4개 품목을 들여왔는데요. 이때 한국에 들어온 T-80 유전차가 대박입니다. 당시 러시아 육군에서도 근위 칭호를 붙이는 최정예 기갑사단에만 극히 일부가 배치되어 있었던 전차 33대가 1995년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북한은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면 이 전차는 수출용이 아니라 오로지 러시아 내에서만 사용하기로 결정됐고 러시아에도 몇 대 배치되지 않고 페인트도 마르지 않은 순정 상태로 그대로 한국으로 들어왔으니까요. 보통 수출용으로 제작할 때는 성능을 다운그레이드 시키기 마련이지만 T-80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레이드 시키기 80은 그림지 않았습니다. 이를 받아본 엔지니어들은 마음 놓고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소련의 전차 기술을 모조리 습득할 수 있었고 결국 이 기술을 바탕으로 K2 흑표 전차를 완성시켰죠. 미국산이 아닌 이상 최고 수준의 러시아 무기는 꿈도 못 꾸던 한국이었지만 못 받은 돈 대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술을 샀죠. 그리고 K2 흑표를 전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면서 한국이 무기 강국으로 도약함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랑하는 K9 자주포든 K2 흑표든 이런 종류의 무기는 적군이 한국 영토에 상륙했을 때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땅을 지지대로 삼고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상 한국 영토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고슴도치 전략으로 상대방 국가에 치명타를 입히는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미사일입니다. 일본이 다시는 한국을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도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이 함부로 까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이 보유한 현무미사일이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에서 힌트를 얻어 발전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북한은 2번에 걸쳐 무엇인가를 쐈습니다. 이 무엇의 정체에 대해서는 왜냐면 정부가 이것을 미사일로 부르기를 꺼려했으니까요.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인데 왜냐면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625전쟁을 일으킨 후에도 지속적으로 러시아 기술을 습득했으니까요. 사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출발점은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뜯어보고 다시 조립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러시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이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역시 러시아로부터 얻은 미사일을 분석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쏜 미사일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더불어 똑같은 모습을 가진 탄도미사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2B 탄도미사일이죠. 이 세 개의 미사일을 비교해보면 새쌍둥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완전히 동일한 모습인데요. 2019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2B는 탄도미사일이 정점 고도를 지나 하강 단계에서 활강 및 상승 비행을 하는 풀업 기동을 하는데 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오래전부터 가진 기술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배운 기술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두고 다양한 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현무-2B에 적용된 기술은 불곰 사업 당시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들여와 미사일 설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도 있고 소련이 붕괴된 후 우크라이나에서 흘러나온 이스칸데르 설계도를 바탕으로 현무-2B를 개발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유출한 당사자도 입수한 당사자도 말이 없으니 아마 이 비밀은 영원히 묻히겠죠. 한국의 무기 기술은 현재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오로지 북한에게 다시는 짓밟히지 않기 위해 자존심 굽히며 수많은 무기를 수입했다가 이제는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했죠. 현재는 한국형 전투기 직접 생산을 코앞에 두고 있고 한국형 이지스함을 직접 건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가진 미사일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짧게는 탄도미사일로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은 가볍게 제압할 수 있고 순항미사일로는 저 멀리 베트남까지도 겨냥하고 있으며 좀 더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인다면 미국 본토를 정면으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냉전 시대의 경제고 민생이고 내팽개치고 오로지 무기 개발에만 치중했던 소련이 가진 핵심 기술들을 불곰 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직접 연관되는 무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까지 감히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을 얻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전한 비판의 소지는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국가방위 차원에서 러시아가 방산물자로 채무를 갚았다는 것은 미래에서 돌아봤을 때 큰 행운이 아니었을까요? 폴란드에 드디어 천문가 실전 배치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제18기계화사단은 지난 28일 천문의 개량형 호마르케이를 받아 눈보라를 뚫고 설원에 배치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천문은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배치해놓은 다연장 로켓으로 주요 육군 군단 포병여단과 해병대에 1개대대 이상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 등 폭설과 흑한이 심한 서북도서에 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천문은 이러한 험악한 환경에서도 제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천문은 K9, 레드백과 같이 산악이 많은 한국 지형에서부터 설원과 사막과 정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해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일 최고 기온이 한국보다 더 추운 영하 6도에서 영하 7도까지 떨어졌는데 최전방에 배치되어 위용을 자랑하는 한국산 로켓 발사기는 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실전 배치된 천무를 보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응원합니다. 제때에 군대를 현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했어.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산 속도만 높이면 됩니다.
HSW는 최소한 2교대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호마르. 이건 진짜 에스프레소 머신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폴란드에서 수백만 개의 화물 탄약을 주문할 시간입니다. 브라보. 더 주세요. 나는 이걸 최대한 많이 가지고 싶다. 이거 모스크바로 날아갈까요? 이번에 혹한이 찾아온 폴란드 최전방에 천무가 배치된 것을 보고서 지금 노르웨이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혹한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미 K2전차를 현지에서 동계시험 평가를 까다롭게 했고 K2전차는 최고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K2전차를 선택하지 못했지만 이제 K239다 연장 로켓 천무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장거리 로켓포 구매 제한 입찰을 시작한다고 알렸는데 노르웨이 군 당국은 지상군을 위한 다층 방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천무 등 로켓포 구매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천무는 미사일처럼 정확한 유도 로켓을 비롯 다양한 구경의 다연장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 약 300km의 지대지 미사일도 쓸 수 있어 노르웨이가 필요로 하는 방공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로켓포 천무를 이용해 부대를 창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노르웨이 트롬소에 로켓 포병 사단이 창설됐지만 핀마르크 지상사령부에도 새로운 전문 장거리 포병 사단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핀마르크 지상사령부는 수도 오슬로에 주둔하는 대대급의 국왕근위대가 대표적인 부대입니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신설 포병 부대가 새로운 장거리 로켓포를 쓰기를 바라고 있는데 입찰 과정을 준수할 경우 신설 부대는 2029년에 로켓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노르웨이가 천무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이미 K9자주포를 구입해서 운용에 큰 만족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12월 노르웨이 육군과 2,132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23문과 탄약 운반차 6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 작년 11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K9 썬더 155 자주포 3문, K10 탄약 재보급 차량 8대를 인도하는 옵션에 서명하며 추가 수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은 결국 독일 레오파드 EA8에 밀려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는데 그럼에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노르웨이의 신뢰는 낮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대공방어에 투자하고 장거리 사격 능력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면서 이에 독일 레오파드 EA8 주력 전차 18대를 구매하는 옵션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전차를 더 구입하기보다는 300km대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가 실전에서 그 위력을 입증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가 천무를 실전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사우디는 중립을 지키는 자세를 보이거나 같은 무슬림의 편에 서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북서쪽을 장악한 후티는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에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 사우디군에 의해 적잖게 격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기에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아랍세계 강대국으로서 사우디는 같은 이슬람 세력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며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단체들과 싸워왔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지난 11월 12일 사우디가 돌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했는데 큰 타격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사용한 무기가 천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인데 미국 M270 MLRS와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있는 K239 천무 포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진지 이동 없이도 포격이 가능합니다.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들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포격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이 천무의 첫 실전 데뷔였기 때문입니다. 천무는 사우디의 작전 의도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K9 자주포에 이어 K230 천무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명품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방위산업 야심의 핵심 키를 쥐고 있다는 기사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반을 닦을 경우 전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대만에도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는 니지넥스원과 하나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합작한 한국형 패트리엇 천공-II는 사우디로 조단위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이는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와 천공을 위해 체결한 35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사우디는 인도에 이어 세계어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입국으로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전 세계 무기 수입의 8.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인접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의 로켓 탄도미사일, 무인기 미움 드론 공격 위협에 처해 있어 방공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실감한 사우디는 천공이를 비롯해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사우디로 수출길을 열면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세계국의 독과점 지위를 깰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전망 가운데 국내 일각에서는 일본에 무기를 수출할 일은 없겠지만 중국의 위협을 받는 대만에게는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점점 국방 강화가 절박한 국가들에게 한국은 구세주 같은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국 인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마노즈 판데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K9 자주포 바지라 추가 도입과 드론 구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이번 방안을 통해 K9 자주포 추가 도입 마무리 단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인도 수출형인 K9 자주포 바지라 천둥의 힌디어 백문 추가 도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인도의 K9 추가 구매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3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를 성공하자 중국 제함용으로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산 K9 자주포는 중국산 자주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자주포나 로켓포의 기술력은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중국은 자신들의 로켓 기술 응용력을 과시해 비웃음을 산 바 있습니다. 중국 소방대에 산불진화 24연장 122mm 다연장 로켓이 있다고 해서 주목받았습니다. 다연장 로켓 소방차는 산림화재용으로 군 다연장 로켓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 번에 24발의 소화제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3km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불이 잘 나는 미국에서도 안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소화 효과도 검증이 안 되었고 불량으로 인해 불확산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잘못하면 민간 지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려면 불에 잘 붙는 나무를 없애는 방식이군요. 역시 대륙의 발상 신박하네요.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해간 폴란드에서 얼마 전 치러진 총선의 여파로 정권 교체가 유력해지면서 여당 반대 세력들이 한국산 방산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유럽산 방산 무기를 들여와야 한다며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깎아내리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에 대한 성능 논란을 일축시키면서 이내 곧 반대 여론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한국의 FA50을 비판하던 폴란드에서 수석 파일럿이 FA50을 단독으로 비행한 후 엄청나게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존 최강 스텔스기로 불리우는 미국 F-22 랩터를 훈련해서 격추시킨 FA-52이 이번엔 폴란드에서 또 한 건 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야당에서 FA-50의 작전 능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실이 민망해질 만큼 폴란드 공군을 뒤집어 놓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다름 아닌 폴란드 수석 파일럿이 한국에서 배운 비행 기술을 활용해 단독으로 KAI의 폴란드 수출형 FA-50GF 조종관을 잡았는데 단독 비행 후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조종사 야첵 스톨라렉 공군 소령은 지난 16일 1시간가량 FA-50GF의 단독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란드 국군 총사령부는 SNS 계정을 통해 야첵 스톨라렉 소령이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있는 제23 전술공군기지에서 KAI의 FA-50GF를 독립적으로 비행한 최초의 폴란드 조종사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에서 FA-50GF를 운용하기 전 본격적으로 자국 조종사를 투입해 비행시험을 벌인 것으로 이날 진행된 단독 비행은 FA-50GF 도입 후 단 3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기대만큼이나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2차례에 걸쳐 8명의 폴란드군 조종사를 한국으로 보내 비행훈련을 받게 했는데 1차 교육 대상자에는 바로 스톨라렉 소령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을 비롯해 폴란드군 조종사들은 FA-50과 재원이 유사한 국산 전술입문용 훈련기 TA-50을 통해 수탁 교육을 받으며 T-50 계열 항공기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스톨라렉 소령은 TA-50의 비행 범위와 가능성은 기대를 뛰어넘었다며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있고 내부에도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조종사들이 더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감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 한 모든 경험, 배운 모든 비행 기술은 폴란드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폴란드로 돌아가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FA-50 비행 경험을 쌓아 교관이 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었습니다. 이렇듯 앞서 TA-50 수탁 교육으로 우리와 인연을 맺었던 스톨라렉 소령이 이번에 또다시 특별한 인연을 과시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탁 교육을 마치고 폴란드로 복귀한 폴란드군 조종사들은 FA-50GF 후방석에 올라 비행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주기적으로 후방석에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에도 폴란드군 조종사들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공격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우리 공군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폴란드에서 주로 운용했던 미그 29와 T-50 계열이 시스템이 다른데 T-50의 항공기 컨트롤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돼 있어 최첨단 전투기에 대한 비행 감각을 새로 익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조종사들의 이런 노력으로 FA-50GF 도입 후 불과 3개월 만에 단독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야첵 스톨라렉 소령은 이번 비행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다며 비행구역까지 단독 비행을 수행한 후 착륙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동 훈련을 수행했다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에 앞서 폴란드 제23대대 대변인이자 FA-50 엔지니어인 마신 BORUTA 중령은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라며 미그 29의 3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FA-50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폴란드군에서 이 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조종사를 비롯해 FA-50을 운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팀 전체가 자랑스럽다며 우리는 단기간에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FA-50 단독 비행은 앞서 9월에 폴란드로 인도된 6호기로 이뤄졌으며 1시간 동안 다양한 기동 비행을 선보이며 성공적으로 단독 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달 초 FA-50GF를 2기를 확보하면서 총 10기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KAI는 작년 9월 폴란드와 FA-50 48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말까지 FA-50GF 12기를 납품하고 나머지 36기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을 개량한 FA-50PL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KAI는 지난 7월 FA-50GF 1호기를 폴란드에 인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계약 물량 12대 모두를 전달하게 됐는데 이와 동시에 이번엔 최초의 폴란드 조종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 8월 15일 폴란드군 열병식에서도 폴란드 조종사가 FA-50을 비행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조종사가 전방석에 폴란드 조종사가 후방석에 탑승했기에 그야말로 단독 비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폴란드군 내에서 최초로 진행된 단독 비행으로 순식간에 미그 29에서 FA-50으로 기종 전환이 이뤄지게 된 겁니다. 사실 T-50 계열인 FA-50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었기에 과거 수십 년
그동안 미그 29를 운용했던 폴란드군 조종사들이 처음엔 T-50 계열 항공기를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련제 항공기에서 서방제 항공기로 갑자기 기종 전환을 하는 게 여간 어려웠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FA-50이 폴란드에 인도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스톨라렉 소령은 FA-50을 단독으로 비행하며 폴란드 공군에 새로운 시작을 알렸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70명에 이르는 KAI 파견 상주 조종사들이 폴란드 군을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번에 단독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스톨라렉 소령의 인터뷰를 보면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1년에 이르는 교육기간 동안 고된 훈련이 있었다며 FA-50에 탑승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뒤로부터 최초 비행기를 선택하고 성능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행을 즉시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게 목표였다며 이를 위해 비행을 위한 전 과정을 교육받았고 이는 비행 중에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여러 절차들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비행의 순간이 다가오니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지정된 여러 가지 기동을 수행하기 위해 약속된 곳으로 조종관을 잡았다며 처음에는 다소 어려웠지만 막상 출발 이후에는 벅찬 마음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스톨라렉 소령은 FA-50을 통해 비행하는 순간은 가히 환상적이었다고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번에 야첵 스톨라렉 소령의 단독 비행은 폴란드 공군이 새로운 항공기 운용에서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데요. 또 23기지의 공군 공병 등이 FA-50의 엔지니어링과 항공 서비스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단독 비행 성공 이후 폴란드 국군 총사령부 공식 SNS에는 조종사, 엔지니어, 항공부서의 놀라운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글을 올리며 곧바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반면에 앞서 FA-50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던 폴란드 내 특정 정당의 정치 성향이 두드러지는 웹포털 ONET은 숨죽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FA-50의 단독 비행 성공으로 폴란드 일각에서 존재했던 FA-50과 관련된 루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며 억지 주장이 모두 반박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 인도된 FA-50 동체 하부의 의문의 이것이 발견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의 조종석 동체 하부에 진한 회색의 도색이 칠해진 사실이 폴란드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FA-50 계열 항공기를 운용하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거라 더욱더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사실 이는 도그파이트 등 근접 공중전에서 적의 조종사를 기만하기 위해 동체 하부에 가짜 조종석 모양을 도색한 것으로 실제로 가짜 캐노피라고 불립니다. 매우 직관적인 형태의 스텔스로 적군이 정확한 공격 지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폴란드에서는 FA-50를 공중전 임무에 투입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FA-50이 훈련기 이상의 전투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KAI가 폴란드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람의 수출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폴란드는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꾸준히 보여왔는데 이번에 그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김재홍 KAI 부사장은 지난 16일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KF-21의 전망에 대해 폴란드와의 다양한 협력 모델에 열려있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김재홍 부사장은 폴란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일부 요소를 생산하기를 원하는지 전투기 구입만 원하는지에 따라 사업 협력 규모가 달라진다며 KF-21 사업에 대해 폴란드 공군으로부터 이미 예비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인니의 지분을 인수하고 2026년 시작되는 KF-21 블록이 개발 사업부터 참여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4월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PGG는 방한 때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공식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인니 분담금 문제는 폴란드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우리와 꾸준한 신뢰를 쌓아온 폴란드가 정말로 새로운 협력 파트너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등장으로 항공전력 자주국방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기본 무장부터 장기적으로 무인기 전자전 무기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 나가는 단계가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항공 무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선진국의 기술 보호 정책이 심화되면서 독자적 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커졌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선도적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을 진행하고 2030년대에는 장단거리 공대 공유도탄과 한국형 유도폭탄, GBU 계열, 다목적 초음속 유도탄까지 개발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열린 공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KF-21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됐었습니다. KF-21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재작년에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라 서울상공에서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파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아음속 또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대체한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보다 비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탐지하더라도 대응 시간이 극히 짧아 목표를 타격하는 성공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가 마하 2에서 3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예컨대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 HGV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 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HGV는 탄도미사일 로켓,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후 항공기에서 발사돼 활공비행으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반면 HCM은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와 이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목표를 타격하는 원리로 차이가 있습니다. HGV 체계는 발사 초기 상대방의 탐지가 가능해 대응 기회를 허용할 수 있지만 HCM 체계는 상대적으로 HGV보다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가 최소화돼 기습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HCM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HGV보다 극명하게 높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HGV가 고고도 상승 후 낙하 단계에서 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HCM은 엔진의 힘으로만 극초음속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초음 미사일 확보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이 4종류의 HGV를 개발했다는 사실만 봐도 두 방식의 개발적 난이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AGM-183A ARRW는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성공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주요 군사 강대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탄두와 필요한 사거리를 향상시키며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계 최초로 HCM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선 러시아가 다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17년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는데 우크라이나 일부 전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여러 차례 발사해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기록을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ICBM 탑재 활공체 형태인 HGV 방식의 아방가르드 함정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HMC 방식의 지르콘도 개발했는데요. 스크림제트 엔진인 지르콘 미사일도 2025년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야센 M급 핵추진 잠수함에 지르콘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해상과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모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HMC 미사일인 지르콘을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르콘은 30에서 40km 고도에서 최대 속도 마학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1000km 거리에 있는 지상 및 해상 표적 모두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한데 탐지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작년 8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CCTV가 최초로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DF-17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사막의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내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27을 개발했고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펑 27은 단일 극초음속 활공체 HGV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 무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한 발 늦은 상황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4종류의 HGV를, 해군은 극초음속 공격용 순항미사일 1종류를, 공군도 HCM 4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 기종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상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DD가 HCM 방식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한 상태로 사실 HCM 추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는 이미 2007년 완성됐습니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선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ADD 연구진이 상세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속도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는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늦게 뛰어든 미국도 극초음속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한국의 국방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재작년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반 모델인 하이코어 초고속 발사체 시험 모델을 공개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이코어는 ADD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시험 비행체로 목표는 20km급 고도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점화 및 정상 비행이 가능한 마 5급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이코어 비행체는 총 길이 8.7m, 중량은 2.4톤으로 올해 안흥 시험장에서 비행시험을 수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코어는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집약됐는데 한국은 2004년 러시아 MPO 마시노스트로에니아 사로부터 P-800 야온트 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던 램젯 기반 기술을 도입하면서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 기술이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DD는 이렇게 입수한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마 3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야온트급 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마 5의 이상의 하이코어 개발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이코어 테스트 비행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대형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KF-21의 체계 개발이 끝나는 2026년에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무장들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본격적인 통합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425위성 사업으로 수평선 너머의 목표물 탐지 능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25 사업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 425위성 1호기가 오는 11월 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총 5기를 전력화하는 425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 군은 ITU에 425위성 1호기의 위성망 국제 등록 통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425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탐지해 대응하는 선제 타격 체계, 이른바 킬체인의 눈 역할을 담당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KF-21 엔진 개발에 본격화하면서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항공기용 APU까지 국산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PU는 항공기에 보조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항공기 엔진을 켜거나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기내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APU는 일정 고도에 올라서 순항 상태에 도달하면 주엔진의 전기 공급을 맡기고 꺼지는데 이때 최소한의 동력을 기체에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래 전장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KF-21의 핵심이 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하루빨리 공개됐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